사망한 지 1년가량 된 여중생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아이들을 학대하는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하고 주변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의 첫 번째 시간은 의심에서 신고까지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징후를 발견하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일까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만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고 아이를 기준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에 저해가 되는 모든 것이 아동학대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고의로 신체적 폭력이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위협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행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인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특정 직군의 종사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교사, 의료인, 아이 돌보미,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등 24개 직군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하는데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에 관한 내용을 매년 1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 직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아동학대 범죄 또는 의심 상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매일 수많은 아동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신고 의무자.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해도 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고 의심한 것이 사실이 아닐까봐 걱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들은 의심하는 즉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심이 간다면 더 지켜보고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로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고 의무자분들이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빠른 상황 판단으로 소중한 아이를 지켜준 의료인을 만나
의심에서 신고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7살 여자아이가 엄마랑 같이 이 머리 뒤쪽에 생긴 상처 때문에 119 구급대를 통해서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엄마가 좀 흥분해서 빨리 치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상처 보니까 찔린 듯한 상처 2개가 있었고 제법 큰 혈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TV 리모컨을 던졌다가 실수로 아이 머리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뭔가에 찔린 상처였지만 TV 리모컨 때문이라고 말하는 아이의 엄마. 이상하다 싶어 바로 도원 씨는 119 대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19 대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송 차량 탑승 당시에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칼에 찔렸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몸에 난 상처들에 대해 묻자 강아지가 핥히었다며 빨리 치료해달라고만 하는 어머니. 그러고 보니 이 아이는 굉장히 아플 텐데도 참고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울지 않았고 아이 엄마는 아이를 걱정한다기보다 일이 커질까봐 걱정하는 그런 느낌? 빨리 치료하고 덮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심 끝에 도원 씨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천천히 치료를 이어나갔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통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면 무조건 신고부터 합니다. 응급실 의사는 초진 과정에서 세심한 관찰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보호자의 진술과 진찰 결과를 대조했을 때 보호자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았고 보호자의 진술이 번복됐으며 사고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두려움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았죠. 의사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 후에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 아동이 하루라도 빨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어떤 징후를 발견하면 의심 신고를 해야 할까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결과 학대를 의심할 소견이 있는 경우인데요. 발생 시기가 서로 다른 상처, 사용된 도구 모양이 드러나는 상처, 걷지 못하는 아이들에서 발생한 나선형 골절, 팔다리가 아닌 몸통에 생긴 상처, 귀와 목에 생긴 상처, 화상을 유발한 도구 모양이 보이는 화상을 발견했을 때, 특히 대부분의 화상 자국은 아동 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 환자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은 상흔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3개월 미만의 영아이거나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인데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는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상흔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될 경우 사고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나 체벌 흔적이 드러나는 상처가 발견된 경우에 의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신체 학대 징후를 발견했다면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상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의 설명과 발생한 상처가 의학적으로 부합하지 않거나 진술이 번복되거나 보호자와 아동의 진술이 다르다면 아동 학대를 의심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진술은 2차례 이상 다른 시기의 병력에 대해 질문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진이 2명 이상인 경우 서로 확인한 병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며 질문할 때마다 병력이 다른지 체크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상황이 생겼다면 아이가 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어떤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민이를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공부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는 친구여서 인기도 많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3학년 때 다시 한번 담임을 맡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과거에 활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극적으로 변한 이소민 군. 그러더니 어느 시점부터 출석과 결석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석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틀 주기로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부모랑 상담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결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셨고 자꾸 이틀 이상 결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틀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아이에게 이틀을 주기로 출석과 결석을 반복하도록 시켰다는 걸 알게 된 수아 씨.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름인데 두터운 잠바를 입고 있다든지 학교에서 제일 늦게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수아 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했고 결국 아이의 상처까지 발견합니다. 아이가 학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서 또는 법에서 의무로 정하는 학대 의심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바로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건 무관심을 먹고 자라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후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간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반 학생이 자주 결석한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경우, 또 자주 결석을 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동은 의무적으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마쳐야 하는데요. 만약 입학, 재취학, 편입학 이후 2일 이내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생의 보호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경우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합니다.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상처를 발견한 경우, 그리고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동적 징후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거나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이거나 적절하지 못한 영양 상태를 보일 경우,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동과 소통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꼭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이 돌보미의 의심과 발견 이야기 함께 하시죠. 제가 아이 돌보미로 일한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이 집처럼 좋은 집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어머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있어 보니까 이상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아이 돌보미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다 엉덩이에 희미한 멍을 발견하고 마는데요. 제가 멍이 어떻게 든 건지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얘 아빠가 우는 아이를 달래주느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왜 묻냐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다고 하길래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별다른 의심 없이 아이를 돌본 아이 돌보미는 한동안 아이를 돌보지 못했는데요.
며칠 만에 아이와 엄마를 본 그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모가 아동의 분유를 방치했다가 먹이는 장면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번 분유를 탈 때 200ml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다 먹이고 만약에 남으면은 바로 버리고 다음에 먹일 때는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분유를 방치했다고 먹이더라고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아이를 방치하는 친모를 보며 아이 돌보미는 용기를 내 신고했습니다. 처음엔 신고를 망설였는데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저 아이를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아이는 평생 못 웃는다. 진정으로 아이를 생각하며 신고한 아이 돌보미의 이야기 잘 봤습니다. 아이 돌보미는 부모가 아동을 체벌하는 상황과 아이가 먹는 분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고 아이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아동이 신체적 위협을 당한 경우나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된 경우 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으로 위협을 당할 경우에도 아이 돌보미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업별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럴 때 해야 한다를 알아봤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모두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 문항 이상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를 보인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성학대로 의심될 성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아동 학대 의심 상황을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국번 없이 전국 어디든 112로 신고해 주시면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이지킴콜 112를 활용하면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 학대는 의심만 되어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의심 상황을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아이의 몸에 상흔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아이의 진술 녹취가 가능하다면 녹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의 아동 학대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때 학대 피해 아동이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서 아동 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두 번째,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아동에게 학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발견 상태를 유지해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이나 행위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파악한 정보에 한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아동학대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신고 시에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까요? 먼저 아동학대 의심 정황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응급 상황일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신속하게 출동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응급 상황을 설명한 후에 피해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특징 등 아동의 인적 사항을 얘기합니다. 특히 아동과 대면 가능한 장소나 피해 아동의 거주지는 현장 조사를 위해 꼭 알려주셔야 할 정보입니다. 여기에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자의 정보를 알리고 끝으로 신고자의 정보와 신고자의 요청 사항을 얘기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학대 행위자나 아동의 가족에게 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져서 곤란해지거나 직장에서 신고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안심해도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국민위원회를 통해 신변 보호를 신청해 신변 안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에서 신고까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이며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는 외면하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주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학대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 되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신고가 미뤄지는 사이에 학대를 반복해 겪다가 아동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특별한 분과 학부모 한 분을 모시고 아동학대 신고,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권주영 씨, 그리고 학부모 윤세라 씨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근절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권주영 상담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의 아동학대 사건을 보기만 하다가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이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신고 이후의 얘기인데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학대 행위를 한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속 시원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영님,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시작되는데요. 신고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례 판단 시에는 피해 아동과 행위자의 조치를 결정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상자별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례관리를 진행합니다. 또한 사례관리 기간 중에 확인된 긍정적인 변화를 근거로 종결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되고 이 전반적인 모든 가정의 피해 아동과 가정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 처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고 접수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발견됐다면 누구든지 112로 신고하거나 아이 지킴콜 112 앱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신고로부터 사례 개입이 시작되니까 신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하니까요. 신고자는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해 주셔야 하고 가능하시다면 아동의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저희 같은 엄마들은 주변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걸 보면 저걸 신고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건 저 엄마의 교육법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신고를 잘 안 하거든요. 저게 만약에 학대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 경우에 의심만으로도 혹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의심만 되셔도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 접수 이후 아동학대 조사가 실시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사 이후에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신고하셔도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단계는 아동학대 조사인데요. 자, 그러면 아동학대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아동을 만나 아동의 상흔이 있는지,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후 행위자와 가족 구성원, 또 필요에 따라 주변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 대상자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네, 모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학대 행위 의심자 협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80% 이상의 학대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가정의 상황을 보면 전통적인 양육 방식에 따라 체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시고 학대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개입에 거부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학대 행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원들은 최대한 그 행위자와 가족과 아동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안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가끔은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면 행위자, 우리 상담원 분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항상 조심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동학대 조사에서 겪었던 정말 힘들었던 에피소드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현장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비자발적이시고 또 개입에 거부적인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폭언, 욕설, 협박까지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동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근거로 너희들이 무엇인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파탄시키는지 비난하시는 말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동을 제대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자살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자살 시도까지 하는 경우들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 근거가 아동 보호에 있기 때문에 우선 아동의 그 행위 의심자분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현장 조사에서 아동학대 의심자가 뭐라고 변명을 하나요? 대부분의 학대 행위자 분들은 내가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동을 죽이거나 패거나 이러진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아동이 잘 되기를 바라는 훈육의 차원이었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조사를 마친 뒤에야 학대 행위의 의심자가 아동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사례 판단 단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례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체 사례회의 혹은 사례전문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됩니다.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과 경찰관, 법률, 의료, 교육, 아동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의 판단과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요. 또 이들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과 절차, 학대 행위자 고발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체 사례회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장, 선임 상담원,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고 접수가 되어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한 모든 사례에 대한 학대 여부의 판단과 조치 결정, 개입 방향, 평가와 종결 등 아동학대 사례 전반에 걸쳐 논의합니다. 네, 다음은 조치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을 때 피해 아동 보호 조치와 학대 행위자 임시 조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모두의 안전과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피해 아동이 적절하게 잘 보호되고 있는지, 아동학대 행위자와 확실하게 분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사례 관리에 따라 학대 행위자로부터 원가정에서 그대로 보호하면서 계속 살피거나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친인척 보호 등의 방법으로 보호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응급하게 보호해야 될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또 장기간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장기 보호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원가정 복귀를 결정합니다. 그럼 보호 조치된 아이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전담으로 보호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있으며 피해 아동의 보호와 생활 지원, 심리 검사 및 심리 치료, 교육 및 문화 체험 지원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나요? 네,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 행위자로부터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되며 비밀 전학 등의 방법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사례에 따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 혹은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학대 행위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 및 교육 대상으로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서 학대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에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또 다시는 아동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변화되는데 더 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학대 행위자가 이 과정 속에서 양육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 나타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확인되면 아동의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와닿습니다. 부모가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아이와의 관계도 아이의 상처도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가정으로 복귀해서 재학대를 당할까봐 좀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원가정 복귀는 아동이 가정 복귀가 가능한지 안전 여부와 보호자의 양육 태도, 의지, 가정 환경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정 방문 및 상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아동 및 가정의 전반적인 사례 관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를 받으면 뇌에 깊은 상처를 오래 남긴다고 하잖아요.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야 하는데 사례 관리로 회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상처받은 아이들의 회복과 학대 행위자 그리고 망가진 가정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 감소를 위해 다양한 치료와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학대 행위자에게는 학대 요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교육과 정기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배우고 아동에게 상처 주지 않는 올바른 양육 방식을 알려드림으로써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건강하지 않는 가정은 정말 위험한데요. 아무래도 학대에 많이 노출되고 학대가 대물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고통받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회복도 중요합니다. 가족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의료적인 치료와 함께 가정 내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들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부 갈등 같은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와 사례 관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신고 접수 이후 아동학대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사례 회의를 통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 가정에서 안전한 곳으로 분리,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학대 행위자는 피해 아동과 분리되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교육과 상담이 진행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아낌없는 사례 관리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학대 행위자 분들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개입에 대한 거부를 하면서 우리 집안일이라 하며 관리를 피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부모,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교육받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학대 행위자를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말 듣고 컸어요.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맞았었는데 전 자식한테 절대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뭐 때리진 않았지만 말로써 정말 많이 이렇게 때렸더라고요. 제가 소일거리를 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돈도 없었고 또 술만 마시면 좀 말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학대 판정을 받게 되었고 꾸준히 교육과 상담 받고 있고요. 이 술은 절대로 끊기가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기관에서 잘 치료받고 있고요. 또 양육기술 상담을 받으니까 혼자 아이를 키워서 어설펐던 제가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나 아동이 계속 사례 관리를 받으면 좋을 텐데요. 자, 그럼 이런 서비스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사례 안전점검을 통해 종결 요건이 부합될 경우 사례 종결을 하게 됩니다. 사례 종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안전 및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연계하고 아동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자, 그럼 혹시 최근에 사례 종결을 했던 가정 중에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나요? 최근에 학대 위험 요인이 많이 줄어서 종결한 가정이 있는데요. 아동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학대 행위자였던 부모님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오히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고마움을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아동 양육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하는 걸 보면 이런 가정들을 만날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서 사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신고 하나로 일어난 많은 변화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신고 의무자가 명심해야 할 건 뭘까요? 네, 저는 신고 말고 빠른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어본 사례 중에 너무 안타까웠던 사연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쭉 학대가 이어져 왔는데 중학교 때 처음 신고가 접수된 남학생이었어요. 저희가 개입했을 때는 후유증이 있어서 자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신고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도 또한 일반 시민분들도 조기 발견을 위해서 아동의 학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신고 말고 빠른 신고를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를 존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신고를 시작으로 이후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변화의 시작은 용기 있게 신고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고 후에 일어나는 변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고 후 변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아이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들의 아픔과 그에 따른 처벌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아동복지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학대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 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만약 아동 학대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라면 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행동으로 신고를 망설인다면 어디선가 이와 같은 학대가 되풀이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할머니 왔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니, 이게 다 뭐야? 아이고. 도은아! 도은이 어딨어? 이리 나와봐! 할머니 나갔다 오면 힘들다고 얌전하게 있으랬지? 근데 이렇게 어지럽혀 놓으면 어떡해? 베란다 가서 빗자루 가져와. 방 안에 들어가서 얌전하게 있어. 아이고 내 팔자야. 밖에서도 이래 집에서도 이래. 아이고 아이고 너 자꾸 할머니 힘들게 할 거야? 어? 할머니가 방 안에서 가만히 있으랬지? 자, 손 내. 먼저 실제 일어났던 신체 학대 사건을 재구성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도구를 사용해 폭력을 휘두른 외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외할머니는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로 3살 손자와 1살 손녀의 손등과 손바닥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동의 할머니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대의 의도는 없었더라도 행위의 정도가 지나쳤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사건 외에도 아동에게 욕설을 하며 때린 지역아동센터장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선고됐으며 아동이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아동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관리감독에 소홀한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아빠가 이거 보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배고파. 아빠 왔다. 아빠! 아빠, 나 100점 맞았다? 그래, 잘했네. 100점. 아유, 술 냄새. 성현아, 아빠한테 돈 좀 줘봐라. 돈? 무슨 돈? 아빠가 택시 타고 왔거든? 응? 돈을 줘야 기사 아저씨가 가져. 나 이것밖에 없는데. 아이, 왜 그래? 아빠가 준 돈 있잖아. 얼른 내놔봐. 그거 학교 준비물 사고 2,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아, 야, 그럼 진짜 이 집안에 돈이 2,000원밖에 없어? 아, 나 이래 보니까 돈 씀씀이에 푼 게 지엄마랑 꼭 빼닮았네. 이 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 시간에 어딜 가라고. 심당한 네 엄마한테 가든가 아니면 저 밖에 택시 타고 가든가. 야, 너 방에 들어가가지고 짐 싸서 빨리 나가. 얼른. 사랑해주고 보살펴야 할 가정에서 정서 학대를 당한 아이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아이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집을 나갔고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택시비를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짐 싸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는데요. 이는 발달 상태의 아동에게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판단해 아이의 아버지는 징역 8월 및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에게 욕설 등 언어 폭력을 한 아이 돌보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아동을 가두는 행위 모두 정서학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정서적 위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겨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서학대. 나의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 맞다, 지갑.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알바 다녀올게요. 너 이리 좀 와봐. 여기 있던 돈 20만 원 못 봤어? 못 봤는데요.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알바했어요. 이건 어제 내가 죽어라고 공사일해서 번 돈이야, 이년아! 어디서 확! 잘못했어요. 사실은 소풍이 얼마 안 남아서 예쁜 옷 사입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빤 말해봤자 돈 안 줄 거잖아요. 알바해서 돈 나오면 갚으려고. 이젠 하다 아빠 돈까지 훔치냐? 어?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겠다. 잘못했어요. 다신 이런 짓 못하도록 따끔하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다신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별로 안 아프겠지? 제대로 맞으려면 너 옷부터 벗어야겠다. 안 들려? 옷 벗으라고! 다음은 성학대 사건입니다. 훈육한다며 어린 딸에게 회초리에 강제 추행까지 한 아버지가 있었죠. 조사 결과 아버지는 절도 버릇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친딸의 옷을 벗긴 후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효자손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강제 추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딸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훈육을 이유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중학생 딸을 강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에 1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문제풀이를 해주면서 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교사에게 징역 1년, 40시간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됐고, 또 자위 행위를 목격하게 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자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교육과 사랑으로 포장하며 성학대를 일삼는 가해자들에 맞서 아이들이 누구보다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괜찮으세요? 빨리 의사 선생님 좀 불러오세요. 아기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너무 예뻐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아직. 그래요? 애기가 진짜 잘 웃어요. 한번 볼래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세요? 아, 어머니, 여기 병원인데요. 먼저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왔어요. 다시 갈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방임을 당한 아이의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아이의 엄마는 아동을 응급실에서 출산한 이후 아동이 혼외자라서 현재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또 아동이 퇴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어 아동이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결국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양육 의사가 없어 아동을 보호시설로 보낸 친모는 징역 8월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은폐, 묵인한 조모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명령이 선고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행위자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아이들의 사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이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학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의 용기 있는 신고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아동들과 만나며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며 아동과 마주칠 때도 작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동학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